그들의 인내심을 쏙 빼닮은 띡띡이. 인도에는 봄이 올 무렵 어김없이 등장하는 녀석들이 있다. 바로 띡띡이이다. 띡띡이는 생긴 모양이 도마뱀보다는 악어와 더 닮은 파충류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녀석들은 도마뱀의 생김새 같다가 두어 달 포식을 하고 나면 살이 붙어서 그런지 등이 떡 벌어지며 악어를 닮아간다. 큰 녀석이 꼬리 길이까지 쳐도 20cm 정도이긴 하지만 내가 녀석들의 생김새를 악어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아마도 녀석들에 대한 나의 두려움도 한몫했을 것이다. 녀석들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면 놀라서 제대로 볼 사이도 없지만 창문 밖에 착 달라붙어 있는 녀석을 안전하게 실내에서 관찰한 적은 있다. 자세히 보면 툭 튀어나온 눈 때문에 조금은 귀여운 구석도 있어 보이지만 녀석들의 행동은 늘 거슬린다. 녀석들은 겨울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전혀 보이지 않다가 2월 중순경 사라스와티, 교육과 문화의 여신이자 브라흐마의 아내, 푸자가 시작될 무렵이면 나타난다. 먹이로는 주로 곤충이나 나방, 모기들을 잡아먹는다. 녀석들은 주로 밤에 활동한다. 그 전까지는 하루 종일 미동도 없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낸다. 주로 창문이나 거울, 책장, 책상 등의 뒷면에 붙어서 꼼짝 않는다. 어쩌다 방에 사람이 없을 때 바닥으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인기척이 나면 재빨리 은시처로 다시 돌아간다. 정말 눈치 빠른 녀석들이다. 움직임은 그보다 더 빠르다. 그러고는 다시 미동도 없이 붙어서 밤이 오기를 기다린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창문에 붙어 있던 녀석이 같은 자세 그대로 오후까지 꼼짝 않는다. 그뿐만 아니다. 거울이나 책장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요리조리 움직여도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녀석들과 불편한 동거에 들어가게 된다. 나 없을 때 방안을 활개치고 다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발 나랑 마주치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고 저녁에 먹잇감을 놓고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소음에 잠이 깨고 싶지도 않다. 어느 날 한밤중에 한 녀석이 실수로 천장에서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 소리에 침대 모기장 안에서 손전등을 켰다. 녀석은 불빛에 놀라 책상 위에 놓인 내 안경에 철썩 달라붙었다. 녀석이 달라붙기에는 안경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붙어 있었다. 한밤중에 잠을 깨운 것도 모자라서 안경에 붙어 있는 녀석을 보면서 그동안 묵인해 주었던 동거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녀석은 실수로 떨어져서 무척 놀랐겠지만 의외로 침착했다. 그건 그렇고 녀석에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다. 하지만 미동도 없다. 손전등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면서 방향을 위아래 좌우로 거칠게 바꿔도 녀석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건 나의 생각이고 녀석은 처음부터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다. 그냥 시간이 가면 되니까. 맞다. 나의 패배다. 처음부터 전혀 이길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마침내 졸린 내가 손전등을 끄고 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씁쓸한 마음에 비누로 열심히 안경을 닦아야만 했다. 나와 띡띡이의 관계는 늘 이렇다. 때로는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녀석들이 떨어져서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주로 어린 녀석들이다. 큰 녀석들은 소리에 민감해서 창문 열기 전에 막대기로 한두 번 치면 바로 숨는다. 창문이 먹이 사냥에 좋은 장소여서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빗자루로 침대 밑을 아무리 쓸어내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녀석들은 한 가지만은 철저히 지켜준다. 절대 침대 위로에는 올라오지 않는다.
띡띡이는 은신처에서 하루 종일 밤이 오기를 기다린다. 낮 동안에는 거의 미동조차 하지 않고 기다린다. 저녁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벽이나 천장으로 기어나와서 먹이를 기다린다. 나는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도인의 인내심과 똑같이 닮았을까 자주 놀란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비록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상심하지 않는데도 길들여져 있다. 한 번은 인도 친구 부부가 연락을 해왔다. 부부가 서울에 세미나 때문에 오는데 그 일이 끝나면 제주로 나를 만나러 오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대학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주겠다고 하자 그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했다. 또 거기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인도인들은 1, 2, 3 순서로 이유를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첫째,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 한국인 집에서 묵어보고 싶고, 셋째, 오랜만에 나랑 이야기를 나누며 놀고 싶어서, 그 외에도 제주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안내도 받고 싶고,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언제 한국에 오겠냐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자신들을 마중해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했다. 다 옳은 얘기다. 우리 집에 머물고 싶은 이유로는 충분했다. 나는 사나흘 침묵을 지키다 못해 결국 부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을 제공하고 공항 마중, 집밥 해주기, 관광, 배웅까지 다 해주었다. 부부는 떠나는 날 가방 하나를 두고 가면서 버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 낡은 가방에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내다 버렸다. 부부는 나의 침묵의 의미를 눈치챘으면서도 모른 척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아주 오래된 내 기억의 문 하나가 열렸다. 1988년 산티니케탄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캘커타에서 산티니케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바로 이 부부의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갔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인류학자로 캘커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돌아오던 시절이었다. 나는 기숙사는 부부의 집과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다음날 점심 초대를 해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 그의 아내 꿈꿈디가 만든 브라우니를 후식으로 먹었는데 산티니케탄에서는 쉽게 맛보기 힘든 세련된 맛이었다. 그 후로 몇 번 차를 마시러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끊겼다. 우연히 길가에서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도 까마득하기만 했다. 그런데 부부는 그 인연을 잊지 않고 제주까지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기억은 놀랍다. 아주 오랫동안 닫힌 그 기억의 빗장을 여는 순간 마법은 시작된다. 그 마법에 걸리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법의 효과를 경험한 이들은 기억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기다림과 침묵.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인도 사람들은 실수로 남과 부딪히거나 밀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지나친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단단히 약속을 한 듯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오른손을 먼저 가슴에 댄 다음 이마에 갖다 대면 고만이다. 아마도 그것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동작이 아닐까 나름대로 이해하게 됐다. 인도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특히 그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과의 만남과 자기 자신이다. 다른 일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할 때의 일이다. 새벽 완행열차여서
여러 사람이 바짝 붙어 앉아야만 했다. 건너편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와 3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는 피곤한지 기차가 출발하면서부터 졸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나는 그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순간도 잠깐 갑자기 그 젊은 남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아기가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밖으로 흘러내린 것이다. 아이고, 그 젊은이의 바지가 젖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아기 엄마도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그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아니, 그때는 오른손으로 하는 그 동작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젊은이가 손수건으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화를 내거나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는 점이다. 잠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다시 말없이 앉아 가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특유의 사과 방법은 곧 침묵이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방식치곤 특이하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을 써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울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하는 집에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 그들은 잘 모른다. 그저 주어진 일을 사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에 대해 지적받으면 상처받는다. 산티니케탄에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던 닐 몰라는 내가 빨래 좀 깨끗이 헹구라고 잔소리하자마자 다음날 오지 않았다. 스위트, 인도 전통 후식인 단과자를 사서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양보했다. 그녀가 해놓은 빨래를 그녀가 간 다음 내가 다시 여러 번 더 헹구는 방식으로. 웬만한 것을 묵인하지 않으면 상대가 침묵으로 응대하는 그런 관계의 형성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집안일을 남의 손에 맡기며 살아온 소위 상위계층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일련의 불안감이 존재한다. 그 일손들이 없으면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두려움. 물론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집에 요리사가 며칠 오지 않아서, 청소하는 이가 오지 않아서 등 인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몇몇 친구들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만 하도록 한다. 빨래하는 이는 빨래만 하고 음식은 요리사가 만들고 다림질하는 이는 가끔 와서 다림질만 하고 간다.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살아간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 인도에서 새벽 열차를 타보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알 수 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와서 완행열차를 타고 2-3시간 거리를 출근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도시 외곽에 살면서 도시로 출근하는 것이다. 그 긴 거리를 매일같이 오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한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생각 이전에 그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신에 대한 경배와 가족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그래서 고단하고 거친 삶의 굴곡도 묵묵히 헤쳐나간다. 산티니케탄 급행은 캘거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기차다. 기차가 출발하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간식을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탔다. 부자가 파는 간식은 으깬 감자와 여린 강낭콩에 커리 양념을 한 속을 넣어 튀겨서 인도식 만두다. 사모사라는 이 간식은 인도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다.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할 정도이고 맛도 좋다. 기차에서나 간이역에서 파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그 기차에서 사모사를 파는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함께 다녔다. 볼 때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모사가 담긴 무거워 보이는 알루미늄 다라이를 늘 나이든 아버지가 머리에 이고 기차에 오르는 것이었다. 젊은 아들은 아버지 뒤를 따라 가뿐하게 올라타고 아들은 승객에게 주문을 받아서 좌석으로 배달하고
다 먹고 나면 돈을 거들어 다니는 일을 했다. 인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 먹은 후에 값을 지불한다. 그래야만 먹는 도중에 혹시라도 맛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들은 매사에 이렇게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 영악한 소비자의 자세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승객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간다. 그 기차는 에어컨이 나오는 칸이 2량이고 가져온 사모사는 이 2칸에서 거의 다 팔린다. 다음 역에서 기차가 멈출 무렵이면 사모사가 거의 다 팔리고 부자가 내린다. 그때는 어김없이 아들이 빈 다라이를 이고 내린다. 그 부자가 함께 다니는 것을 30년 가까이 봤는데 최근에는 나이 든 아들 혼자 알루미늄 다라이를 이고 기차에 탔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이 있긴 한데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혼자서 사무사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둘이서 만들어도 바쁘다고 했다. 집에서 기차역까지는 걸어서 40분이나 걸린다고 했다. 올 때는 릭샤를 타고 갈 때는 가벼우니 걸어서 간다고 했다. 사모사는 뜨거워야 맛있어서 알루미늄 다라이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루미늄 다라이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했다. 사모사 팔아서 작은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무거운 다라이를 이고도 힘든 줄 모르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그 아들에게 이어져 아들은 힘든 줄 모르고 무거운 알루미늄 다라이를 이고 혼자서 기차에 오른다. 자전거를 못 타는 나는 자전거로 끄는 릭샤를 많이 타고 다녔다. 내가 늘 타던 조이가 바쁘면 호프나 아저씨의 릭샤를 타고 다녔다. 호프나 아저씨는 팔이 하나밖에 없었다. 오른팔 하나로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랐던 것이다. 나는 가끔 그의 릭샤를 타면서도 팔이 하나인 것을 몰랐다. 그가 항상 어깨에 두르는 숄을 가슴까지 내려오게 걸치고 있어서 유심히 보지 않은 탓도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주변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아내와 딸 둘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가족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호프나 아저씨는 아내와 딸 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결혼한 큰 딸이 어머니를 돌보면서 살고 있다. 인간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해진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서 생겨난다. 인도 사람들이 가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은 힌두 신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시바시는 아내 바르바티와 두 아들 가네샤와 카르티케아를 데리고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에서 라마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숲에서 14년의 유배 생활을 한다. 숲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라마는 아내와 동생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목한 일상을 보여준다. 악마에게 잡혀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는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도 결국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다. 힌두 신들 가운데 크리슈나만큼 아기 때부터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은 없다. 크리슈나는 어린 시절 집에서 요거트를 훔치는 것 같은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자란다. 크리슈나의 어린 시절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보여준다. 고대로부터 인도에서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가장 강한 결속력을 지녔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족 규범의 카스트, 인도의 세습적 계급 제도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 외에도 가장의 의무를 지키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했다. 인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작은 마을이나 소도시의 단위로 살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어지간해선 자신의 이익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인도인의 생활 자세는 매사에 신중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깊이 파고 들어가는 데는 규제들이다. 반면 뭐든 빨리빨리에는 부적합하다. 제대로 뭐든 빨리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인도인을 게으르고 둘러대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서양인들도 많다. 그러나 단돈 몇 루피를 벌어 가족을 부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누가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들의 온갖 횡포를 다 견디면서도 그저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오히려 미련스럽게 보일 때도 많다. 아직도 시골에 사는 많은 이들이 도시에 나오면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도시에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일정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인도인들은 자연과 가까이 살며 자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 아주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으면 일하러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없이 며칠 안 오다 보니 나중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몰라 일하러 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본 적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갖는 막막함일 것이다. 오래된 물건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 50년도 더 된 낡은 오븐에서 빵을 구워낸다. 친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오븐이다. 그 오븐에서 부드러운 스펀지 케이크를 구워내는 것을 보며 마치 요술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 인도 사람들의 집에는 그런 낡은 물건들이 넘치도록 많다. 20에서 30년 된 것은 보통이다. 20년 전에 내가 과일을 사올 때 담아온 바구니가 지금은 야채 바구니가 되어 내가 묵던 인도의 어느 집 부엌에서 긴 생을 살아간다. 바구니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고마울 일이다. 한번 태어나서 계속 재활용되며 그 긴 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만약 인도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물건을 집 밖으로 내놓으면 지구는 온통 물건으로 뒤덮이고 남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아 그건 안 돼 라고 혼잣말을 한 적도 많다. 그나마 아직은 집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서 다행이다. 일회용 페트 용기나 플라스틱도 사용한 뒤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계속 사용한다. 가전제품은 그야말로 장수 노인의 삶을 떠올릴 만큼 수리공에 의해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쳐서 사용하다가 아주 망가져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영생을 누린다. 그들의 집에는 여기저기 물건을 가득 쌓아둔 공간이 많다. 델리에 사는 어떤 화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손님용 화장실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과 일회용 용기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화장실의 크기도 작은데다 빈 공간은 틈 하나 없이 온통 일회용기로 빼곡해서 혹시 설치 미술작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 부부는 두 사람 다 미술작가였다. 꽤 오래 알고 지내서 잘 아는데 온전한 사고를 가진 이들이어서 더욱 놀랐다. 어쩌면 타일이 떨어져서 일회용기로 가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맨 위에 놓인 일회용기 두어 개를 들어봤는데 타일은 멀쩡했다. 손님용은 샤워를 하지 않으니 마른 공간이어서 일회용기들을 보관해 둔 것이라면 도대체 화장실에 보관했던 것들을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이후에도 그 부부를 만날 때마다 그 화장실에 보관한 용기들은 잘 있는지 궁금해지곤 했다. 1987년 처음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할 때만 해도 설탕과 우유가 듬뿍 들어간 짜이를 작은 토기잔에 담아서 팔았는데 마시는 기분이 참 좋았다. 이제는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토기잔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때는 빈 토기잔을 찻장 밖으로 버리면 기차가 지나간 뒤 철길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주워다가 부셔서 흙과 섞어 다시 토기잔을 만들던 시절이었다. 도공이 일일이 손으로 작은 토기잔을 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얼마나 재빨리 물레를 돌려가며 같은 크기의 토기잔을 만들어내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제는 그 정겨운 토기잔에 담긴 짜이를 마시며 창밖의 너른 들판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 이제 그 토기잔은 도시의 고급 호텔 찻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흔들거리는 이 차 안에서 마시던 그 짜이의 맛과 어떻게 비할 수 있으리. 그 토기잔에 담긴 뜨겁고 달디단 짜이를 마시며 옆 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고 나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좋았다. 인도에선 아직도 수공예품이 많이 만들어진다. 시골에서 여인들이 술을 놓고 토기를 제작하고 수많은 작은 거울을 달아서 집에서 사용하는 유아용 의자를 만들기도 한다. 그녀들은 다양한 씨앗이나 열매를 말려서 장신구를 만들고 못쓰게 된 일회용품으로 일상에 필요한 물건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이다. 일상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감각과 손재주가 어떤 공예가의 작품 못지않게 눈길을 끈다. 인도의 시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단순한 몇 가지 물건만으로도 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 놀랍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하다.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 꿰매고 또 꿰매어 입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성한 부분만 잘라내서 다시 그 조각들을 연결해서 멋진 바닥깔개나 방석을 만들기도 하고 솜가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거기에 약간의 술을 놓거나 반짝이는 구슬을 달면 장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처럼 인도에선 하나의 물건이 수명을 다하면 또 다른 물건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일상에서 버려진 종이나 면직물을 모아서 물에 일주일 이상 불린 후 죽처럼 풀어지면 다양한 장식품과 일상용품을 만들어낸다. 종이나 면직물로 만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앙증맞은 크리스마스 트리 종과 장식품, 심지어는 펀자브주의 쿠르가족 전사가 가지고 다닐 만한 멋진 칼로 태어나기도 한다. 물론 장식용이긴 하지만 때로는 마른 풀을 엮어서 귀걸이와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작은 씨앗이나 열매를 말려서 멋진 장신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 형태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모른다. 어떤 것은 힌두교 사원이나 피라미드 형태이고 사랑스러운 하트 모양이나 별, 달 모양도 있다. 그 작은 형태에 어쩜 그렇게 놀라운 조형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또 그 기술은 얼마나 능숙한지 모른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물건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시골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신을 숭배하는 만큼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들. 신화는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놀이의 원형이다. 인도 신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인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보인다. 그들은 다양한 이름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했다. 그들의 신화는 마치 특별히 기획된 연극과도 같다. 그 연극은 기획, 연출, 배우, 무대, 소품, 음악, 분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들이 주인공인 이 연극은 배우들을 빼고 나머지 역할이나 담당은 모두 사람들의 몫이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합당한 역할이 주어져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빠지면 연극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모두 그 연극을 위해 뭔가에 기여한다고 일종의 자부심을 지녀서 그 연극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기획과 연출은 상위 계층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하위 계층이 담당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마침내 그 연극을 현실로 여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인생 자체가 연극이라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두 멋진 역할만 하려고 하거나 남의 역할을 탐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신화를 지은 것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그 연극 같은 신화 속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분명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말이다. 아니면 그 연극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서로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연을 맺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고 점점 그 관계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뭔가 의문이 생기는 일도 차츰 시간이 흐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익숙한 쪽으로 휩쓸려 간다. 신들의 숫자가 수백억 명이라고 하지만
모든 신들은 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그저 이름만 남아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축복해주는 신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받는다. 때로는 한 명의 신에게 다중적 역할을 부여한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가네샤다. 부와 명예를 축복하는 가네샤에게 지혜와 학문의 신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역설적 발상이다. 부와 명예라는 현실적 가치와 학문과 문학이라는 이상적 세계를 동시에 축복하는 역할이라니 더구나 지혜까지 갖춘 완벽한 신 가네샤.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 비슈누의 8번째 헌신으로 태어난 크리슈나가 음악과 목동의 신으로 불리며 피리를 불러 목동의 아내들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도 그렇다. 또 창조와 파괴를 담당하는 시바는 위대한 신이면서도 귀신이나 백정과 어울리며 격식에 얽히지 않는 신으로 묘사된다. 신화를 구성한 이들이 정작 말하고자 한 것은 신의 전지전능이 아니다. 신의 이름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퍼즐 맞추기가 같다. 그래서 퍼즐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도 그 답은 결국 하나다. 나 자신을 아는 것. 가네샤는 시바신의 아들로 코끼리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위대한 시바신의 아들이면서도 코끼리의 머리를 지닌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신화 속에 담긴 유머와 재치의 표현이다. 신화 속에 이미 신체 이식에 대한 힌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신화에 의하면 성미 급한 시바가 아내 파르바티가 만들어낸 아들을 몰라보고 가지고 있던 삼지창으로 아이의 목을 쳐버리고 만다. 아내 피바르티의 비명을 듣고 비로소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서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나가 처음 마주친 코끼리의 머리를 잘라서 아들의 몸 위에 얹어준 것이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신들의 비웃음에 살 것을 알고 시바는 인간이 신에게 제식을 바칠 때 가장 먼저 가네샤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 그래서 가네샤는 나쁜 기운을 제거해주는 상서로운 신이기도 하다. 또한 가네샤는 최초의 문학작품을 받아 적은 문학의 신이기도 하다. 그때 자신의 한쪽 상하를 잘라서 펜으로 사용했기에 제대로 묘사된 가네샤는 한쪽 상하가 잘려나간 모습이다. 가네샤 신화만으로도 고대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꾼들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그들은 가네샤처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학문과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물질과 정신 둘 다를 추구한다. 그 둘 다를 추구하다 보면 무엇이든 하나는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에만 매진하지는 않는다. A가 아니면 B도 좋고 때로는 C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신화에서 그런 것처럼 인도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도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추구한다. 열악한 현실에서 살아가며 대단한 인내심까지 갖춘 그들은 가능한 한 지금 이 순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열악한 현실이란 혹독한 기후 조건과 불합리한 사회 환경, 종교적 제약과도 연관된다. 장사와 사업에서 그들은 흥정의 고수들이다. 상대에게 절대로 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원하는 것을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필요에 따라 말 바꾸기도 잘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상황이 바뀌면 뭐든 달라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될 것이고 한 번은 인도 서남부 케랄라주의 항구 도시 코친에서 유대인들이 살던 거리를 걷고 있었다. 오래된 유대교회가 남아있는 그 거리는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많았다. 나는 원석과 장신구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점원 없이 주인이 혼자서 하는 작은 가게였다. 친구에게 선물로 줄 작은 수정 원석을 사고 싶었는데 한눈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잠시 망설였다. 주인이 눈치를 채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금세 돌아왔다.
양손에 크고 작은 원석들이 가득 든 자루를 들고 와 순식간에 그것들을 진열대 위에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지금 사원에 기도하러 갈 시간이니 천천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교도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가게를 잠그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는 것이다. 손님을 붙잡을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다. 일단 들어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이 뛰어난 상술. 아니, 이따가 다시 오겠다는 말도 소용없다. 가게를 통째로 맡기고 물건을 고르고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는 쏜살같이 나간다. 그는 가게도 맡기고 물건도 팔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게도 지켜주고 수정도 샀다. 인도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것은 참 꼼꼼히 따진다.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매사에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간다. 나와 친한 인도 선배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산다. 그녀는 대학 교수이고 친정도 부유해서 경제적 여유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습관이 있다. 쇼핑이 끝나면 그것이 무거운 물건이어도 웬만해선 운전사에게 집으로 옮겨달라고 맡기지 않는다. 책 식료품만 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들고 들어간다. 처음에는 한 곳에서 쇼핑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물건이 담긴 쇼핑백을 차에서 가지고 내려서 의아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운전사가 비싼 물건들을 보면 돈이 많은 줄 알고 뭔가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얼마 전에 운전사의 큰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목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했다. 아마도 그 목돈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준 것은 아니지만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다.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일하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도에선 아직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겉으로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나름의 셈법이 존재한다. 산티니케탄에서 주로 이용했던 릭샤를 끄는 조이 아저씨는 내가 은행에서 환전을 끝내고 나와 릭샤에 타는 순간 숨 돌릴 틈도 없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 딸 아이의 자전거가 고장났다든지 겨울옷이 필요하다든지 다음 달에 아내가 병원에 가야 해서 가윗돈이 좀 필요하다든지 등 다양한 이유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이 어이없는 순간에 오히려 내가 더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그래도 그 말을 들은 이상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요즘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 상황을 지나치는데 익숙해졌다. 침묵. 상대방이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언제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자존심이나 체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 몇 마디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신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물질은 신을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